그런 사람들의 그 움직임에 우리가 자꾸 현혹되면 안 된다. 옵션이나 선물의 그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보면 답이 나와. 자꾸 사고 난 주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좀 전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제 다가가야지.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또 당주님 2, 3주마다 한 번씩 모시고 또 시장의 말씀 듣는 게 중립적인 시각에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번에 파월 마침 또 파월이 또 시장이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산타 선물이 왔다, 산타 할배다. 뭐 요즘 닉네임이 붙어서 산타 할배 파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정말 시장의 기대감대로 증시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뭐 도움은 되죠. 도움되는 일인데 글쎄요, 이제 파월이 진짜 산타클로스였다면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산타클로스는 매일 선물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만 주는 사람이. 또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기대가 12월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50bp로 할 것이다라는 게 거의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파월 이후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이 블루킹스 연구소에서 언제 뭐 연설을 한다 이 얘기는 그 전부터 다 스케줄에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땡스기빙 데이 하는 추수감사절 주간을 거긴 뭐 큰 명절이니까 그렇죠. 그 주간을 잘 끝내고 월요일부터 주가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면 그러면서 롱 포지션들이 자꾸 걸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파월이 입만 열면 어차피 파월은 이번에도 75bp 계속 갈 거야라고는 얘기는 못할 거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롱을 걸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파생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우리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월, 화, 수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어요. 선물을. 그래서 거의 그 3만 계약 이상 이렇게 쌓아지는 거를 만들었고 좀처럼 보기 힘든 거고 현물을 막 1조 이상 사는 이제 그런 근데 그 현물 1조를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 랭커에 있는 주식들. 다시 말해서 현물은 그 파생 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스피 200을 잡아놓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뭐 그런 매매가 일어난 거고 어제는 8,800억 이상 선물을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리면서 롱 팔고 풋 사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다가 어제는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이게 스토리가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파월이 그 얘기해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장을 한 발 떨어져서 좀 담담히 보자. 시장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가진 IB가 됐든 헤지펀드가 됐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그 움직임에 우리가 자꾸 현혹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걔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와 유사한 게 중간 선거 때 한 번 있었잖아요. 공화당이 압승할 거라고 그랬는데 안 해갖고 그때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한 5년 내에 풋이 그렇게 많이 걸린 걸 저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만약에 이게 선거 결과가 예상하고 틀려지면 이 숏 커버리지 들어오느라고 이거 엄청나게 뛸 텐데 했는데 딱 그 얘기대로 엄청나게 이제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달 동안 사는 우리나라 주식을 뭐 차이나 런이 됐건 어쨌건 사는 동안에 안에서는 이런 일이 2번 크게 돌아가서 외국인들은 사실 뭐 우리 주식 쟤네들 저렇게 사놓고 주가 빠지면 어떻게 이건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볼 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머니게임 형태로 시장을 좀 이렇게 훑어보면 이제 그런 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 블루킹스 연구소에서 발언할 때 저는 그냥 생중계를 봤거든요. 그럼
파월 소개받고 자리에 앉자마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올라가지? 그러니까 벌써 다 기다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파월이 어떤 말을 했든 지금 포지션들은 그걸 기화로 그렇죠. 악재 노출이 됐든 네. 뭐가 됐든 네. 긍정적인 얘기든 올릴 그러니까 준비들이 그쪽에 다 돼 있었다. 걸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롱 포지션들이 쫙 월화수에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국에서부터겠죠. 미국 그렇죠. 뭐 그러면 우리도 주체 이제 세력이니까. 따라 우리 외국인들도 그거 그 3일 동안 선물 늘려가는 거 보세요. 그 선물에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에 우리가 현혹돼서 이게 이제 파월이 이게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신세계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다만 파월이 얘기한 게 아니었죠. 연방 은행 총재들도 그 중에 한두 명은 얘기했고 그게 했는데 파월 의장 입을 통해서 들어야 시장에 임팩트가 생기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연휴 끝나고 새 주간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롱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ISM 제조업 그 PMI도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연준이 제일 신경 써서 본다는 PC 이것도 시장 컨센서스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기다리는 건 뭐냐면 이제 내일 나올 이제 고용 문제. 네.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 시장 예측과 크게 틀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만 그 고용 수치를 아직도 이걸 좋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야 이거 이제 고용이 실업률 이렇게 되면 니네 겁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건지의 문제는 그건 이제 시장이 알아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제도 그랬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롱 같은 거 포지션을 다 팔고 이제 숏을 사고 이런 데는 얘기는 이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지속 반등을 못 한다는 쪽에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 시장을 놓고 볼 때 지금 시장은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든지 이런 결정타가 아니면 지금 뻔히 다 아는 사실 안에서 그냥 갇혀 있으면서 이벤트만 이렇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벤트 올해 하나 더 남았죠. 실제로 연준이 50bp 올리는 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전에 실제로 이제 파생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이나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게 금리 인상을 멈춘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시장을 좋게 애써서 해석하려는 분들은 이제 곧 멈춘다. 다 왔다. 그러잖아요. 급하게 올리진 않겠다. 네, 급하게 올리지 않겠다. 이거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12월에 50bp 올린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파월 의장이 자기의 입으로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엔드레이트라고 그러나요? 마지막 종착까지 가는 그 금리가 얼마가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 블러드 같은 7%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제 5 조금 넘는 선에서 정해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얼마 동안 지속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면 그 파장이 자꾸 실물 경기로 올 텐데 그러면 연준이 언제 끝나고 또 언제 방향을 전환할 거냐는 또 이제 시장에 굉장히 핵심 이슈가 이제 될 거예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을 갖고 있지만 지금 속도 조절한다라는 얘기 하나만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그때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돼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늘어나 오던 게 이제 턱에 차서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인플레이션이 뭐 생각처럼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발언에서 브루킹스 연구소 발언에서 나중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와 경기를 연착륙과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연준의 바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역으로 얘기하면 둘 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일어나지 않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양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제 다가가야지 시장에 한쪽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장의 경우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가분들은 대부분 주식이 물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돈이 있는데 내가 이걸 살까요 말까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발언이 있은 날 미국 시장이 아주 급등하면서 화답을 하고 하는 거는 그냥 있을 만한 일이다. 그냥 시장에서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벤트적 쏠림 현상, 파생과 이렇게 섞여갖고 뭐 그런 거고 어제 우리도 뭐 파생 생각보다 못 올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못 올렸지만 지수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알뜰살뜰 팔아갖고 나갔어요. 상당히 그렇게 된 상황이죠. 지금 그렇다면 말씀대로 파월 의장의 그 발언 때문에 시장이 확 그 매수 이런 상승 쪽으로 쏠린 것이 아니라 이미 좀 큰 손들의 그 뭐랄까 포지션이 상승을 어떻게든 시키기 위한 준비들이 다 돼 있었다고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상황을 바꿔놓은 건 아니고 이벤트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쉽게 말씀하신 대로 파월이 안 좋은 얘기를 했어도 근데 나올 거 다 나왔어. 이런 이유로도 올릴 근데 수 이제 있는. 뭐 안 좋은 얘기도 이제 강도 차인데 예를 들어서 75bp를 계속 해야 되겠어. 김치국 먹지 마.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제 롱 걸었던 사람들이 빨리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겠죠. 근데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였잖아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 시장 움직임을 그런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며칠 전서부터 그 포지션 변화를 한번 보세요. 그거를 이렇게 뭐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지 옵션이나 선물의 그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보면 답이 나와.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롱을 뭐 그런 이유가 됐든 어쨌든 그 롱을 걸어놨으면 좀 우리가 이 산타 랠리라고 표현하는 이 랠리가 조금 더 크게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스테디하게 쌓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정 기간에 확 포지션이 샀다가 확 늘어난다는 거는 그런 무슨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난번 이제 그 중간 선거 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고 그 제 생각엔 또 연말 가기 전에 실제로 금리가 올려지는 날 50bp 또 한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은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전에 움직임이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롱 포지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이때 확 뜨면 롱 포지션이라는 게 뜨기만 하면 뭐합니까?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쟤네들이 팔 거니까 그러면 난 여기서 그동안에 정리 못했던 거 좀 정리하자.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뭐 나도 지금 파생이 이건 안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을 읽는 것도 이렇게 이벤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는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니까 떨어진다 오른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중심자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으로 계속 이제 포지션을 봐야 되잖아요. 선물 쪽을 봐야 되는 건가요?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옵션도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는 계속 이것이 시장이 간다 그러면 계속 롱에다가 걸 것이고 그러지 어떤 않으면 이제 의도적으로 요때에 확
올라가면 우리가 이걸 청산하고 그럼 이익을 보잖아요. 미리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준비하는 흔적은 몰래 집에서는 못해요. 이게 다 나오니까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확 밀렸다가 3,300까지 확 올랐다가 한 거를 뚝 잘라내면 다시 옛날 박스권으로 간 거예요. 그거 잘라서 딱 붙이면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위에 부딪혔다 밑에 부딪혔다 하는 시장이 얼마간 갈 것이라고 생각을 박스권. 하셔야 이제 시장을 편하게 보여야 되는데 다시 3,300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시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그건 바람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못 볼 확률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좀 이 네. 상승을 좀 길게 추세적인 걸로 네. 보면 안 된다. 일시적인 이벤트 네. 반등. 네. 그렇다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2,500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과연 뚫고 네. 뭐 2,600까지 혹은 뭐 2,700까지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2,500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예, 다시 뭐 뚫느냐 안 뚫느냐 2,500만 하고 우리가 주식 그만할 게 아니니까 저는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시장이 최고로 올라가면 한 2,800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이제 드려서 그러면 내년까지 보는 긴 박스에서는 그거고 하단으로 밀려봤자 지난번 9월 하단 밑으로는 안 갈 거다. 2,100. 예, 그러니까 150 뭐 그 언저리. 예, 근데 이제 거기를 갈 수 있는 특별 조건은 뭔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오는 사건이 터진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한. 근데 뭐 일단 금리 속도가 줄어드니까 하는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3.5에서 우린 끝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은 더 남았지만 이제 그때까지 얼마나 버티냐가 문제인데 뭐 못 버티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약한 기업부터 자빠지니까.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인 시스템을 붕괴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지난번 하단이 거의 하단으로는 끝 아니냐. 그래서 광의로 보면 그 안에서 이 내년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언제까지는 얼마가 되고 언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그냥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예상하지 말고 대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편하다. 왜 그러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다 물린 주식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을 해야지 여기다가 내가 그나마 있는 현금을 요 시기에 사면 팍 뛰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쓰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환율 이제 우리 1,300원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뭐 어제도 하여튼 뭐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매수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기대감이 생기는 1,300원까지 깨지면 외국인 매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대로 이게 장기 추세 전환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려고 하는데 혹은 물린 주식 물타기를 하려고 하거든 지금. 네. 왜냐면 오를 것 같은 거 여기서 물 안 타면 네. 이거 만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생각은 물 타지 마세요. 네. 물 타는 거는 처음 사고가 이미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 난 주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좀 전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쪽에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한 70% 있고 현금이 한 30% 있다. 그러면 이게 잘 된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럼 그 30%로 내가 불확실성을 안고 주식을 사는 것보다 그거 6% 보장받는 거에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네? 지금 뭐 한전체 6%인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발상의 전환이니까 자꾸 리스크를 어려울 때 리스크를 자꾸 거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땐 리스크를 줄이고 잘 나갈 때 우리 재작년에 경험했던 그럴 때는 리스크고 뭐고 뭐 그냥 잠자고 나면 오르니까 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거 떼어내면 다시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환율은 저는 이제 뭐 외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이제 IMF 때 한 번 당했잖아요. 2,000원 갔잖아요. 이게 뭐야? 그래서 갔다가 이제 이게 다시 떨어졌고.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 IMF 때
그렇게 환율이 되니까 우리가 수출이 잘 됐어요. 진짜 수출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된 거고, 그리고 그 금융위기 때 2008년에는 그 한 1,600인가 1,600원 근처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다시 떨어졌는데, 그때는 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은행들이 그 환 관리 이런 거를 좀 약간 실수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이게 강달러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금융 위기도 미국 그 금융 쪽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스템적 문제니까 그게 해결되면 끝났던 거고, IMF 때는 우리하고 태국이 아주 세게 맞았지. 그렇죠. 사실은 전 세계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게 세계 공통의 문제예요. 강달러 이렇게 되니까 유럽도 막 달러 대비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그게 22년 만에 최저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150원, 150엔, 중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약해지면서 우리 환율이 자리를 찾는 거는 뭐 조금 스피드는 있지만 경쟁력이 그렇게 옛날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옛날처럼, 옛날엔 그 고점에 닿고 떨어지고선 그냥 수직 낙하하듯이 떨어졌는데, 이번엔 좀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외환 전문가 아니지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렇게 환율이 그렇게 되면 우리 막 수출이 증가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저께 수십 동향 나왔지만 아직 그런 시그널이 없어요. 그리고 뭐 대중국 무역도 계속 헤매고 있고, 이제 그런 걸로 봐서, 물론 이제 떨어지는 거는 좋지만, 그냥 제 생각엔 1200 밑으로 조금 떨어지는 수준 정도가 맥시 아닐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수직 낙하해서 환율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말씀대로 외국인들이 파월 의장의 그 연설 바로 직전에 그 롱에다가 갑자기 매집했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어떤 이벤트적인 성격으로 우리도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착오가 없지 않겠냐, 이 말씀으로. 네. 지금 하여튼 우리가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너무 비관적이 되고, 좋을 때는 또 너무 지금은 그 어느 쪽도 그러실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계속 관망해야 될 때. 네. 알겠습니다.